자식에게 반평생을 바쳐 길러냈는데 결국 그들의 눈에 비친 당신의 가치가 고작 낡은 집 한 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2의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산자락에 위치한 요양원에 들어온 지 벌써 5년. 그녀의 삶은 고요하고 담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설날 저냐, 아들 가족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이라도 한 그릇 하자는 말인 줄 알았는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에 그녀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녀 딸의 해외 유학 자금을 대기 위해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낡은 집을 팔아달라고 하러 온 것이었죠. 상 위에 차려진 음식에는 손도 대지 못한 채 그녀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비참한 마음으로 올라탄 버스 안에서 그녀는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찾아온 기적 같은 위로는 무엇이었을까요? 평범해 보이는 한 가족의 이면에 숨겨진 계산과 진심, 그리고 천륜마저 협상의 도구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노인이 자신을 지키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이정숙입니다. 올해로 72이죠. 분당 근처 산 중턱에 있는 요양원에서 지낸 지 벌써 5년째입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이면 저는 대개 창가에 홀로 앉아 구불구불한 산길 너머로 하나둘 불이 켜지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치 저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저는 캔버스 가방 하나를 챙겨 들고 요양원 셔틀버스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다시 버스를 타는 번거로운 길이었지만 마음은 설레어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제일 깔끔한 옷을 골라 입고 고운 꽃무늬, 털모자에 직접 든 목도리까지 둘렀습니다. 바지주름도 빳빳하게 세웠죠. 혹여나 손녀 서윤이가 할머니 냄새난다고 싫어할까봐 베이지색 코트까지 챙겨 입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손녀를 위해 정성껏 든 분홍색 목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서윤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죠.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수제 만두도 한 통 담았습니다. 요양원 생활을 시작한 뒤로 주방을 쓸 일이 거의 없었지만 이번 명절만큼은 간호사에게 부탁해 찜기를 빌려 며칠 동안 정성껏 빚은 만두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늘 바랐습니다. 짐이 되는 노인이나 가끔 들르는 손님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의 식탁 한 자리를 차지하는 엄마로, 할머니로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저는 성북동의 낡은 빌라에 살았습니다. 결혼 전 친정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이었죠. 크지는 않아도 30년 넘게 쓸고 닦으며 유리창 하나 깨진 곳 없이 정갈하게 관리해온 내 분신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통에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에 누워 일어날 수가 없었죠. 다행히 설치해둔 비상벨 덕분에 아들 문빈이가 달려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퇴원하던 날 아들과 며느리 혜진이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당분간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짧은 보살핌이 다시 우리 가족을 이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열흘도 차에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말수는 줄었고 웃음은 인색해졌습니다.
미간에 서린 그 숨길 수 없는 짜증은 마치 옷에 묻은 얼룩처럼 선명했습니다. 식탁 위의 반찬도 처음에 성찬에서 점점 가짓수가 줄더니 나중에는 퇴근길에 사온 반찬 한두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앞에서는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밥 먹는 내내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리는 그 적막함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문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하면 방에 들어가 스마트폰만 보거나 밖으로 돌기 바빴죠. 아들과 말 한마디 섞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나가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 무언의 압박은 어떤 말보다도 날카롭게 저를 찔렀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평생 남에게 폐 끼치기 싫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늙어서 외로운 것보다 더 무서운 건 품위를 잃는 것이었죠.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성북동 집은 보증금의 월세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세를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요양원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돈으로는 제가 먹고 싶은 과일이나 영양제도 샀습니다.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제 생활비로는 충분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 배려에 고마워하며 마음의 짐을 덜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그들이 면회를 온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제 생일날 손녀 서윤이는 이모티콘 하나를 보냈고 아들은 단체 채팅방에 케이크 그림 하나 툭 던진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치매가 와서 잊어버릴까봐 그 화면을 캡처해서 소중히 간직하곤 했습니다. 유일하게 그들을 만나는 날은 설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자주 모시지 못하는 건 어머니가 오가는 길에 힘드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라는 그들의 말을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저 저를 위하는 마음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 한 끼의 식사가 형식적일지라도 저에게는 1년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일주일 전부터 요양원에 외출 신청을 하고 혈압과 혈당 체크도 꼼꼼히 했습니다. 옷도 미리 세탁해두며 마치 중요한 시상식에 나가는 사람처럼 가슴 설레며 준비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엘리트층에 위치한 아들 집 앞에 서니 낯설면서도 익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손녀 서윤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 나왔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아이의 가느다란 목이 추위에 빨개진 것을 보고 저는 얼른 직접 뜬 목도리를 둘러주었습니다. 서윤아 추운데 감기 걸릴라. 서윤이는 거울을 보며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우와, 할머니. 이 색깔 요즘 유행인데 진짜 예뻐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이미 봄처럼 따뜻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갈비찜에 전 각종 나물까지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앉으세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네요. 며느리가 살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를 보니 숫자가 4벌 놓여 있는데 유독 한 벌만 낡고 투박한 플라스틱 수저였습니다. 나머지 3벌은 정갈한 나무 수저 세트였고요. 저는 말없이 그 플라스틱 수저를 제 앞으로 당겨 놓았습니다. 식사는 겉보기에 화기애애했습니다. 서윤이는 학교 축제 이야기를 하고 아들은 회사 일을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마치 속이 텅 빈 강정처럼 말이죠. 드디어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서윤이가 정말 대견해요. 영국에 있는 명문 대학교에 합격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잘 됐구나. 경사로다. 그러자 며느리의 본심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유학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저희가 대출금 갚는 게 한 달에 350만 원이나 돼서 여유가 전혀 없거든요. 아들 문빈이도 한숨을 내쉬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물가도 오르고 교육비까지 더해지니 숨이 턱턱 막힙니다. 저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산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윤이가 가려는 학과가 학비랑 생활비 합치면 1년에 1억 원 넘게 든대요. 젊은 애가 공부하겠다는데 반대할 건 없다만 혹시 국내 대학이라는 선택지는 고민 안 해봤니? 제 물음에 서윤이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며느리의 웃음기가 가셨습니다. 어머니, 저희처럼 힘들게 살지 말라고 내보내려는 거예요. 기회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며느리와 아들이 눈빛을 교환하더니 아들이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성북동 집 말이에요. 지금 시세가 정말 좋거든요. 어머니는 어차피 요양원에 계시니까 그 집을 팔아서 서윤이 유학 자금으로 쓰면 어떨까 싶어서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듯한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집을 팔라는 소리냐? 며느리가 얼른 말을 가로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돈 욕심내는 게 아니에요. 다 서윤이 미래를 위해서죠. 그리고 그 낡은 집 관리하기도 힘들고 세금만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정리하시는 게 어머니 신상에도 훨씬 안전해요.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서윤이도 어머니 손녀잖아요. 잘 되는 거 보고 싶으시잖아요. 역시 그랬군요.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은 엄마 보고 싶었어요. 였는데 그들이 기다린 말은 그래 집 팔아라 였습니다. 씁쓸한 웃음이 났습니다. 마치 찬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공허한 웃음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내가 요양원에 있을 때 너희가 몇 번이나 왔니? 아들이 당황하며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년 전 내가 다쳤을 때 너희는 보살펴준다는 명목으로 나를 데려갔지. 하지만 딱 열흘이었다. 열흘 만에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골칫덩이라는 걸 깨달았어. 너희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내 발로 요양원에 들어갔고 내 집 월세로 내 생활비 다 감당하며 너희에게 시원 한 장 안 받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집을 팔라고 너희가 언제 나를 엄마로 생각이나 했니? 오직 이 명절 한 끼 식사를 빌미로 내 재산을 노린 거냐. 식탁 위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찌개 끓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릴 정도였죠. 너희의 이 가식적인 친절이 내 집을 위한 거래였다면 나는 이 밥 먹지 않겠다. 저는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희는 그냥 상의를? 내 여의가 정말 두려운 건 내 건강이 나빠져서 제때 집을 넘겨받지 못할까봐 그런 거겠지. 며느리의 가식적인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를 그렇게 몰아쓰세요? 사람 마음이 어떤지 내 눈에는 다 보인단다. 설날은 천륜을 나누는 날이지 부동산을 논하는 날이 아니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의 조명은 눈부시게 밝았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아파트를 나서자 습한 냉기가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어느새 진눈개비가 내리고 있었죠. 설날 전야에 서울 거리는 화려했습니다. 택시들이 꼬리를 물고 달리고 차창 너머로는 고향으로 향하는 즐거운 표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길거리엔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과 선물 꾸러미를 든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저 멀리 타워에서는 불꽃놀이가 한창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축제 분위기인데 이른둘에 노파인 저만 거친 인파를 거스르며 유령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흑백 영화 속 잘못 끼어든 주인공 같았죠. 화려한 도시의 소음은 오히려 저를 더 고립시켰습니다. 요양원의 고요함보다 이 군중 속의 고독이 더 숨 막히게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무릎이 저려올 때쯤 익숙한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전광판에는 광주행 막차 이시시이시이라는 붉은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시린 철제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비가 바늘처럼 가느다랗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어둠을 뚫고 노란 헤드라이트를 비추며 248번 버스가 다가왔습니다. 지친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다가온 버스에 올라타 카드를 찍었습니다. 삑 하는 정겨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객은 저뿐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을까? 그때였습니다. 시끄럽던 라디오 소리가 꺼지고 와이퍼 움직이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버스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백미러로 기사님의 눈빛이 잠깐 머물다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신호 대기 중 기사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불편하세요? 몸이 안 좋으신가 해서요.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바람이 차서 눈물이 좀 나서요. 평생 해본 거짓말 중 가장 서툰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기사님은 제 거짓말을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그러게요. 서울 겨울바람이 참 매섭죠. 저도 젊을 때 부두에서 일했는데 바닷바람은 칼 같았거든요. 그는 제 슬픔을 캐묻는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며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귀가하시네요. 가족분들이랑 식사 잘 하셨어요. 가족이라는 말에 다시 울컥했지만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네. 기사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다음 정거장에 멈춰 서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명절 밥 먹어본 지 참 오래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여의었고 아내도 몇 년 전 병으로 먼저 갔거든요. 아들놈 하나 있는 건 처가 식구들이랑 보낸다고 내려갔네요. 서운하기도 하지만 젊은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요. 다만 가끔 이 큰 버스를 혼자 운전하다 보면 참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명절엔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고요. 그의 담담한 고백이 제 마음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이에게 저는 제 상처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의 소외감, 오늘 겪은 비참한 저녁 식사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말들. 기사님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신호가 걸릴 때마다 대시보드에 있던 깨끗한 휴지를 건네줄 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마칠 때쯤 버스는 요양원 근처 산골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가슴 속에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홀가분했습니다. 기사님이 차를 세우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50살 남짓 되어 보이는 고단한 삶의 흔적이 묻어나는 평범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참 따뜻했습니다. 그가 쑥스럽게 웃으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어차피 들어가셔도 혼자시잖아요. 저도 이제 퇴근하면 혼자거든요. 이거 편의점에서 산 호빵인데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던 따뜻한 캔커피도 하나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여기서 저랑 같이 새해 맞이하실래요?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편의점 호빵 2개와 따뜻한 캔커피. 제 평생 가장 초라해 보이지만 그 어떤 갈비찜보다 따뜻한 제안이었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로등 하나만 깜빡이는 그 외딴 버스 정류장에서 장건호라는 이름의 기사님과 저는 호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한 단팥 맛이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리기 전 저는 약 봉투 뒷면에 그의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언젠가 진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요양원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지난 5년 중 가장 깊은 잠을 잤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이틀 뒤인 이튿날 아침 저는 산 밑 시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싱싱한 돼지갈비와 토종닭 그리고 갖은 나물거리를 샀습니다. 오전 내내 요양원 조리실을 빌려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노릇하게 부쳐낸 전과 향긋한 갈비찜 냄새가 온 복도에 진동했습니다. 음식이 다 완성될 무렵 반갑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우와 냄새 끝내주네요. 아들 문빈이와 며느리 혜진 그리고 서윤이가 화려한 선물 세트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얼굴 가득 회한 섞인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날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마음 푸세요. 저희가 다시 왔잖아요. 며느리도 넉살 좋게 거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참 속으로는 다 자식 생각뿐이시면서 이렇게 문빈이가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다 해놓으시고 저는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찬통에 음식을 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자기들을 위해 음식을 차린 줄 알고 잔뜩 기대에 찬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 뚜껑을 닫고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거 너희 주려고 만든 거 아니다. 아들의 표정이 굳어지고 며느리의 가식적인 미소에 금이 갔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많은 걸 누구 주시려고요? 저는 대답 대신 거실에 있는 커다란 원탁에 수저 2벌을 놓았습니다. 딱 2벌뿐이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그만 가봐라. 손님이 오시기로 했거든. 그들은 기가 막힌 듯 소파에 앉아 버텼습니다. 도대체 어떤 대단한 사람이 오길래 친아들을 쫓아내는지 두고 보겠다는 심산이었겠죠. 잠시 후 남색 점퍼를 입은 장건호 기사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들 가족을 보고 당황했지만 저는 그를 환하게 맞이했습니다. 건호 씨 어서 와요. 음식 식기 전에 얼른 앉으세요. 저는 아들 가족이 보는 앞에서 정성껏 만든 갈비찜과 전을 건호 씨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 갈비 제가 하루 종일 핏물 빼고 잰 거예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우리 2사람은 10인용 큰 식탁에서 즐겁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건호 씨의 버스 운행 이야기와 요양원 할머니들의 유머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구석에서 죄인처럼 앉아있는 아들 내외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상황이 그 어떤 꾸지람보다 매서운 회초리였을 겁니다. 참다 못한 문빈이가 식탁으로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자식은 굶기면서 생판 남한테 이런 진수성찬을 차려주다니요. 건호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장건호라고 합니다. 설날 전야 막차에서 어머님을 뵈었지요. 그때 어머님이 얼마나 서럽게 우셨는지 아십니까? 만약 당신이 그날 그 버스 안에서 어머님의 눈물을 직접 보았다면 지금 저한테 누구냐고 묻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사기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노인들 꼬셔서 재산 가로채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사기 그래. 누군가는 내 외로움을 이용해 사기를 칠지도 모르지. 그런데 너희는 내 미래를 위한다는 핑계로 내 현재를 앗아가려 하지 않았니? 그게 사기와 뭐가 다르냐? 어머니 저희는 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놈의 위해서라는 말 좀 그만해라. 너희가 정말 나를 위했다면 내 집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먼저 살폈어야지. 이제 이 집이 누구에게 가든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든 너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더는 찾아오지 마라. 아들 가족은 쫓겨나듯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호 씨가 종종 과일을 사들고 면회를 왔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대화 없이도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사실 아드님이 저를 계속 찾아왔었습니다. 문빈이가 건호 씨의 퇴근길을 지키고 서서 몇 번이나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가 왜 그러시는 걸까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생판남인 당신한테는 마음을 여시면서 저한테는 그렇게 차가우실까요? 건호 씨는 아들에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당신 어머니가 설날 밥상에 앉기 위해 일주일 전부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날 어머님이 정류장에서 호빵 하나에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말이 아들의 심장을 찔렀던 모양입니다. 아들은 더는 따지러 오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결국 한 달 뒤 문빈이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양보와 희생을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 게 편하실 거라는 것도 제 마음 편하자고 한 합리화였습니다. 성북동집 절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서윤이 유학은 저희가 대출을 받든 서윤이가 국내 대학을 가든 저희 힘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손녀 서윤이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유학을 포기하고 국내 대학에 진학해 장학금을 노려보겠다고 말하더군요. 며느리 혜진이도 다시 직장을 구해 열심히 살고 있다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더는 돈이나 집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추석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 집으로 가는 대신 그들을 요양원으로 불렀습니다. 마당 커다란 나무 아래 자리를 펴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건호 씨도 초대했죠. 장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덕분에 제가 사람 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건호 씨에게 술을 따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5사람은 기묘하면서도 따뜻한 가족이 되어 명절을 보냈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뜬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이라도 때로는 남보다 못할 수 있고 우연히 만난 타인이 생명의 은인보다 귀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친절은 계산된 곳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피어납니다. 저는 이제 더는 외롭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짜 가족들이 생겼으니까요. 올해 추석은 참 달고도 따뜻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